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전 세계 오들오들입니다.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옐런 장관의 발언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우려가 증폭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각국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존재감은 한층 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값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구리와 철광석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송유관 중단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도 출렁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물가 상승 발생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연준 위원들은 아직 긴축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면서 현재 통화 정책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야인스톡 출발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이죠. 경제 회복에 대한 환영보다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시장에 조금 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징조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일단 원자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뭐 원자재 뭐 다 오르고 있어요. 철광석, 구리, 또 곡물, 여기에 이제 국제 유가까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제 유가는 지금 어제 65.28달러니까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는 뭐 정상적인 걸로 보여요. 50달러, 60달러 이렇게 있다가 뭐 작년에 코로나 때 뭐 저 10달러도 가고 그랬는데 이 정도 올라왔는 것은 유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번에 송유관 문제로 네. 또 우려가 되지만 이 정도 60, 70달러대 돌파하더라도 과거에 100달러대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유가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전기동 구리 가격이 그쵸. 1,460달러예요. 네. 구리 가격은 거의 오랫동안 6,000달러대 있었거든요. 그럼 만달 거의 50% 이상 이렇게 60% 올라온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 징후다. 과거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이제 구리가 모든 산업에 쓰여지니까 네. 구리를 많이 쓰면 경기가 회복 징후다. 그랬는데 그래서 경기 회복 관련된 주도 회복된다 보고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어느 정도가 거의 회복한 우리나라도 뭐 회복했고요. 수출 규모로 보면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원자재가 올라가면 생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생산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금리를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현재 상황이 글로벌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자산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지금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100%, 주식 100%, 네. 지수 50%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있어 나오시는데 원자재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가 급등세 또 지속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통합기미나 이게 공부를 덜 하신 분은 경제학 원론 이런 거 안 배우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셔서 네. 인터넷 뭐 찾아서 인플레이션이 뭔지 그다음에 뭐 금리가 뭔지 국채 수익률이 뭔지 뭐 이런 거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 쓰니까 물가가 막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소비를 해서 물가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나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가지고 봉급을 많이 타서 수입이 많아져서 내가 아무거나 막 사면 원자재 관련뿐만 아니라 뭐 일반 많이 사게 되면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것은 수요 인플레이션, 즉 경기가 좋아 수요 인플레이션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체력이 좋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수요 인플레이션이 2011년도 좀 그때까지 하고 2017년도 이렇게 좋았는데요. 지금은 과연 수요 인플레이션일까? 즉 많이 사서 누군가 좋아서 많이 사가지고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공급, 즉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공급이 차질돼서 가격이 올라가 물가가 생산 물가가 올라간다. 이것은 코로나 전국이 왔기 때문에 생산, 특히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중국 철강석 보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는 2000년도까지 서부 대개발할 때는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수요 인플레이션,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은 중국이 실제로 펀더멘트를 많이 쓰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는 5%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10%밖에 가도 괜찮았거든요. 그 이후에 5% 이상 간 적 별로 없는데 지금은 중국 보면 철강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지금도 우리 철강석 가격이 올랐는데 그것은 철강석이 과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회복됐을까? 코로나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돈의 힘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 다음에 생산이 공급 차지려면 강산에서 일을 많이 안 한 거죠. 코로나 중국에 다 집에 있다든지 이제 통제를 하니까 강산에서 철강석을 많이 안 캐고 금도 그렇고 구리도 그래서 많이 안 캤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적은데 어느 정도까지 그 전까지 평상시에만 해보고 해더라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이게 그러면 결국 공급 차질. 저렇게 반도체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는 수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반도체는 작년에 코로나 전국에 뭐 TV라든지 핸드폰, 가전 이런 거, PC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비됐으니까 집에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IT를 소비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자동차도 IT화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수요 인플레이션에서 IT가 올라온 거예요. IT 가격은. IT는 정상적으로 올라왔으면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가격이 급등해 버렸잖아요. 이제 IT가 반도체도 그렇고 급등하니까 실제로 과거보다 그런 큰 수요가 이제 다시 수요가 좀 줄고 있는데 또한 공급까지 반도체 공급과 차질이 되니까 비용 인플레이션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비용비 같이 전개가 되면 IT 쪽은 계속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만들고 싶어도 그죠? 이제 수요가 좀 줄더라도 공급 차질까지 빚어져서 그래서 이쪽은 계속되고 그럼 나머지는 철강석이라든지 원자재는 계속 이제 가격 올라가려면 수요까지 탄탄히 밀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데 이제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에 계속 조금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생각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좀 지표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지표 보면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물가라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CPI인데 미국은 근원 CPI도 있고 그럼 이제 꾸리는 뭐 경기 문제 지표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네. 요즘 뭐 파갑, 대파갑, 맞아요. 농산물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와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한번 생산자 물가와 미국 CPI를 보시면 중국 PPI와 중국 CPI 먼저 생산자 물가가 높으면 시차를 주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보면 진한색이 중국 생산자 물가인데 2007년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2017년도 이렇게 쭉 올라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네. 그 소비자 물가죠. 미국도 비슷하고요. 그럼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었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좋아져서 경기도 좋아지면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해서 경기가 좋아서 주식도 같이 좋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계속 주식도 빠져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PPI와 비철금속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네. 중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좋을 때 2016도 17도 급등했죠. 중간에 보시면. 그 다음에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중국 PPI가 그 전까지 한 PPI는 작년 2017년 좋을 만큼 회복이 안 됐는데 비철금속 지수가 급등해 버렸어요. 철 많이 비철이. 그 얘기는 이게 왜 비철금속 이렇게 과거보다 2017년보다 경기가 그때보다 좋은 거 아닌데 더 급등했을까? 이게 돈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차질이 심각하게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지표를 한 개 더 보면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는 3.6이었는데 어제 요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미국도 그렇고 지금 4%대 이제 실제로 나왔다는 것은 시장 예상치 뛰어넘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입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자 물가가 뛰고 있구나. 심각하구나. 이제는 유가도 이제 성장한 문제도 있지만 곡물 가격이 뛰어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물가가 올라갔다. 느꼈다.
국민이 느끼면 투자자는 당연히 미리 느끼죠. 당연히 테이퍼링이 빨라집니다. 테이퍼링을 지금 안 하려고 연준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백악관에서는 심각하다, 인플레.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왜냐하면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느끼면 정치적인 이제 위험이 오니까 심각하다 해서 좀 물가를 좀 잡자. 그런데 물가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아서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올랐을 때는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면 돼. 자, 저축을 많이 하게 시키면 됩니다. 돈을 그냥 거두려면 강제로 뺏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은행에 저축하게 합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시중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서 저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돈이 이렇게 잠겨버리잖아요. 네. 다른데 원자재 막 이렇게 아니면 물가 막 이제 살고 사는 돈이 저축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미국은 저축률이 각본 20%대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물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 버리면 이제는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이퍼링이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만약 이렇게 되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심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퍼링 시작하면 네. 이제 경기가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확실히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해결도 안 됐는데 연말에 해결다 치고 연말에 테이퍼링 시작하면 장기 침체가 옵니다. 자, 물가는 올라갔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경기가 죽으면 스티키플레이션 되는 거죠. 자, 경기 침체 이제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상승 두 개가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정책이 아무것도 약효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안 오도록 정책 조율을 해야 되는데 연준이나 국가에서 그러면 지금 연준은 지금 아주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연준밖에 없어요. 네. 벌써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테이퍼링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너무 빨리 테이퍼링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니까 심각.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장기 침체입니다. 주식도 몇십 년 동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끝날 계속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기 오래 걸리고 경기 침체까지 가면 계속 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장기 자산 가격이 하락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또한 구리 가격이 뭐 $10,000 이상 간 것은 이것은 구리는 경기 회복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 독일도 그렇고요. 친환경으로 경기 회복을 시키려고 지금 정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의 핵심은 구리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와 다르게 전체 산업이 아니라 구리 쪽은 친환경 쪽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장에서 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고 이 섹터는 좀 위험하다, 피하자 하는 섹터도 좀 있을까요? 섹터는 일단은 인플레이션 오면 네. 이렇게 급하면 당연히 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요. 아마 좀 심각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가치주를 해라. 그것은 이제 자산가치 자체는 높은 아니면 경기민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같이 올라가서 소비가 줄게 되면 경기 침체가 장기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관련주가 실제로 수요 인플레이션 아니고 비용 인플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를 한번 빠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오늘 뭐 가학주나 이렇게 은행주까지 같이 빠졌죠. 그런 게 동행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가치 성장 말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 뭐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많이 오고 막 물가가 고공행진하더라도 기업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은 빠지면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돈이 오히려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쪽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듯이 시대의 흐름이고 장기 추세입니다. 구리 가격도. 그러면 관련된 구리를 많이 소비한다니까 수요 인플레이션이 가는 쪽으로 주식도 편입해야 된다. 그러면 수요 인플레이션은 구리 관련된 많이 쓰는 기업들 쪽으로 네.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시대에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한 우리가 시장에서의 대응 방법까지 좀 체크해 봤습니다.
채팅창에서 회유님이 시장도 오르고 수익도 나고 그래서 소고기 먹고 싶다 하셨는데 모두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먹기 딱 좋은 날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내일 시장에서도 좀 압박을 하긴 하겠지만 이 시장에서 좀 잘 대응하면서 버텨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익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또 다른 새로운 종목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살펴볼까요? 네, 현재 시간 10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늘 3대 지수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현재 0.38% 하락입니다. S&P 500도 0.58%, 0.6%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1% 넘는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 살펴볼까요?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4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예상치였던 3.6%를 상승한 웃돈 상승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해서요. 역시나 전망치였던 0.2%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고요.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4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3% 올랐고요. 전월 대비로도 0.9%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미국의 빠른 백신 보급과 경제 회복세, 초대형 경기 부양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 다시 한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테슬라의 4월 판매량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4월 중국 지역 판매량은 25,845대로 전달보다 27% 감소했습니다. 테슬라는 앞서서 지난 3월에는 3만 5천여 대를 팔아서 중국 시장에서 최다 월간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판매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4월에 중국 전체 친환경차 판매 역시나 12% 감소하면서 테슬라의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는 브레이크 이상 문제를 제기한 차주의 돌발 시위의 파장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4월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해서 남동부 지역에서 기름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 남동부 일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등 연료를 채우기 위한 자동차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소비자들이 앞다퉈서 기름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측은 이번 주 안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이 안정화할 것이란 보고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이미 주유소들의 기름 재고는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름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 운전자 협회에 따르면 미 전국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당 2.99달러로 2014년 11월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계속 빠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다우존스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골드만삭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1.75% 상승으로 출발하고요. 캐터필러 그리고 JP모건 체이스까지도 1%대 상승하는 모습들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0.21%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놀턴라이프락 현재 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웰스파고가 2%대 상승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메리카도 2%대 상승입니다. 또한 US뱅코프 그리고 시티그룹 또 EOG 리소시스까지도 1% 넘는 상승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76% 강세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핀듀오듀오 정도 보이고 있네요. 2%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인튜이트가 1%대 상승입니다. 넷이즈도 0.79%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현재 마벨 테크놀로지가 3%로 가장 큰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도 2%대 하락하는 모습들, 램 리서치 역시나 3%대 하락하면서 하락 종목들까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확인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동방 박사의 길입니다.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동방 박사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주식의 길을 불을 활짝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좀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동방 박사님이 좀 그 길을 좀 눈을 확 틔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만나볼 추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방 박사는 주로 좋아하는 게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턴어라운드 되는 초기에 주로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작년 여름에 거의 다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또한 좋아하는 것들이 삼성그룹주예요. 아, 그렇죠. 1등이 있는데 네. 저는 2등, 3등 안 봅니다. 그 분야에서 핵심적인 1등 기업만 주로 보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삼성그룹주를 여러 개 했었거든요. 이 시간에. 삼성전자 SD, 했었고, 삼성 SDI, 했었고. 삼성전자 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증권 했고요. 38,000원에. 네네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13,000원인데 지금 19,000원 와 있어요. 거의 한 달 정도 거의 50%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그룹 중에 네. 살만한 주식 뭐 있을까? 이건 뭐가 장기는 있을까? 아니지만 네. 그래도 중기적으로 살만한 주식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있어요. 있어요? 네. 남았어요? 남았어요. 이제부터 턴어라운드 시작한 기업이 있거든요. 아, 좋아요. 어떤 네. 종목인가요?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도 삼성그룹주구나. 네. 호텔 맞네요. 또 동생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부진 네, 맞아요. 대표가 네. 하고 있죠. 자, 네, 호텔 맞습니다. 신라. 사실 근데 호텔 신라라고 하면은 여행, 뭐 이제 호텔, 면세점 관련주인데 네.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호텔 신라 하면 이제 호텔 객실을 많이 내 아니면 음료수점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이 면세점 사업이 대다수 매출입니다. 그렇죠. 1분기 면세점 뭐 7,272억 매출 중에 6,324개 면세점 쪽이에요. 그리고 호텔과 레저점은 1,000억밖에 안 되고 전체에서 15%밖에 나머지 전부 다 면세점 쪽입니다. 표를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네. 좋겠네요. 그래서 네. 면세점 쪽이기 때문에 면세점이 잘 되려면 네. 결국은 뭐 여행도 뭐 중요하고 해외 그래서 면세점의 가장 게 이제 중국의 하이난도 그 면세점 뭐 쪽에 거기 아주 경쟁력이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호텔 신라가 뭐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고 해외 쪽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호텔 신라의 턴어라운드는 1분기에 시작되는데 차트가 나가시는데 차트 보시면 중간에가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실적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22.9% 빠졌는데 이제 2분기부터 57%, 35%, 51% 급증하고 있죠. 전년 동기 비해서. 그다음에 그러네요. 네. 전체 2021년도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25.9% 늘고요. 내년도도 29% 늘어요. 그럼 내년까지 계속 증가율이 30%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많이 느는 거죠. 그러면 2021년도 2분기 올해 2분기 보면 8,210억 매출액 중에 면세점이 7,144억인데 그래서 면세점이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계속되고 이게 이번에 2,660억 정도 얘기가 났네요. 자, 그래서 266억.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3분기부터는 400억대 이렇게 이익이 나고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도 이익이 확실하게 올해는 영업이익이 나니까 장사해서 이제는 적자를 안 보고 올해부터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세점이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 임대료 이제 공항의 면세 임대료도 뭐 이런 해결도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갈 게 많이 줄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되면 여행도 올 거 전체적으로 면세점 여기 수요가 더 생각보다 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턴어라운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시작돼서 턴어라운드 시작됐을 때 주식을 사면 리스크가 적어요. 내려가면 더 사면 되고 어차피 좋아질 거니까 만약에 1년 뒤에도 그러면 손해가 났을 때 평가손이 났을 때 손절을 하지 않고 더 사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7만 원, 8만 원대에서 충분히 사고 있으면 되지만 지금 9만 3천 원대가 왔으니까 네. 그래도 내려가도 지금도 사도 되고 내려가도 사도 되고요. 지금 정도에 산다면 수익률이 좀 50%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작년 대비 57% 느니까 영업이익도 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호텔신라 영업이익은 이미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제 매출도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사실 지난 코로나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섹터 그리고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면세점일 텐데 그러면서 좀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회복, 경기 회복과 함께 실적들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또 개선세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실적 증가와 함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이제 호텔신라를 가지고 오신 건데요. 채팅창을 보니까 호텔신라 여러 가지 좀 호텔신라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은 글쎄 하는 의견들도 좀 보이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9만 원 선까지 올랐기 네,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으면 철강주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렇긴 하죠. 그죠? 근데 호텔신라 아직 그 확실하게 이제 여행이 풀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풀리면 주가는 고점이죠. 그러니까, 그땐 고점이다. 주식은 늘 네. 그렇습니다. 하긴 하면 음. 늦습니다. 아, 그래서 전문가가 있고 분석하는 거죠. 남들이 다 가서 돈을 댄다면 누구도 다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보면 개인들 별로 못 벌고 싶고 그것은 남들하고 똑같이 남들이 돈이 있다고 그거 가면 남들도 서로 주우려고 하니까 돈이 되겠냐고 그죠. 그래서 미리 항상 주식은 최소한 6개월 뒤를 보고 아니면 1년 뒤를 보고 정말 안 깨지려면 3년 뒤를 보고 주식을 사면 3년 뒤에도 이 회사가 좋아져요. 계속. 그러면 끊임없이 사주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주식이에요. 자, 그러면 호텔신라를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해요. 네. 어제 그저께는 어제인가? 장폭락할 때 호텔신라 플러스 났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별로 안 빠졌는데 1%. 과거에 보시면 2018년도에 주가가 과거에 2017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자, 사실 2018년도 1월 달에 여기가 1월 달에 지수가 고점이었어요. 지수가 고점인데 이 호텔신라는 올라가서 6월 달에 고점이 나왔죠. 자, 지수와 큰 연동이 되지 않고 경기와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그때부터 나빠졌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더 이제 턴라운드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주식이 올라가면 이제 쉽게 올라가죠. 그죠? 근데 지금은 모든 지지선을, 저항선 다 돌파한 상태에서 아직도 모든 추세 라인에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추세 라인을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꼭지점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또 내년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요. 내년까지는 가장 나빴으니까 더 이상 나쁠 것도 없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거래까지 실려있습니다. 에너지 제가 항상 설명할 때 거래가 실려야 된다 그랬죠. 즉 지금 거래 실린 것은 7만, 8만, 9만 원 이렇게 실린 것은 1급 투자자. 깨지지 않고 돈만 버는 즉 한 번도 손절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벌써 다 진입돼 있는 거죠. 남들보다 벌써.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1급 투자자 누굴까요? 돈 버는 사람들은? 외국인. 네.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누구예요? 또 기관이에요. 기관이 움직일 때 그럼 개인들은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해도 주가 많이 올랐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아직도 실적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기관이 급격히 사고 있고요. 그때부터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큰손이 사고 있어요. 시장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또 샀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보시면 오늘 보겠습니다. 보면 오늘 또 25억 7 외국인도 꾸준히 사고 있죠, 그죠? 28일부터 꾸준히 하루에 오늘도 25. 오늘 외국인 2조 2천억이나 2조 7천억이나 거래소 팔았는데 25억이나 샀어요. 네. 어제도 사고 기관도 사고요. 자,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팔잖아요. 싹쓸이 하는 거죠. 그것은 길게 보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니라 6개월, 1년 뒤에도 보니까 당연히 좋아지니까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그렇고 오늘 워낙 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 일봉상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파동상으로 주봉도 보시면 이제 시작하고 있다. 보시면 목가도 여기까지는 11만대인데요.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가기 때문에 거래도 실려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6개월 뒤에 목표가 네.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전고점 근처는 같이 거로 보여서 한 12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년 한 1년 목표가는 14만 3천 다 찍고 1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16만 5천 정도가 충분히 갈 걸로 보입니다. 자, 한번 몰리면 요즘 이제 작년부터 주가의 대형주의 시세의 흐름에 철강도 그렇고요. 한번 모멘텀이 붙으면 고점 다 뚫어버려요. 현대질주도 다 그렇듯이. 그래서 사상 고점인 2015년 7월달 고점은 물론 그만큼 실적은 뭐 나오는 좀 봐야 되지만 네. 충분히 뚫을 수 있다. 내년 이맘때까지는. 그래서 내년 8월까지는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 보이기 때문에 16만 5천 정도까지는 가도 되고요. 다시 내려간다면 장이 나빠서 이제 깨진다면 네. 평균적으로 한 8만 9천 원 정도 오면 저가일 거로 보이고요. 그때까지 비중 한 30% 사도 무난한 주식이다. 이 시장에서 피해갈 수 있는 지수가 만약에 고점이다. 이제부터 고점 나왔다 그래도 이 주식은 갈 수 있다. 아까 뭐 2018년 예를 들었듯이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큰 손들이 들어갈 때 초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권주 같은 것도 외국인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작년도 그전부터 꾸준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9년도부터 좀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20년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고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은행주도 두 배 이상이 왔었잖아요. 네. 은행주는 외국인들이 지분이 막 65% 되니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할 때 들어가면 기본 50% 100% 납니다. 그런 식으로 큰 손들, 뭐 외국인들 연기면 이렇게 미리미리 좀 길게 보는 투자자들 들어가면 그 네. 주식이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여뻐라 라헬님이 호텔신라 고고고 하면서 또 함께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호텔신라 특히나 또 최근에 호캉스가 워낙에 유행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리포트들도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호텔신라가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타격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공매도 상위권에 자리를 하기도 했는데 실적이 좀 방어를 해준 건지 굳건하게 그래도 잘 버텼어요. 공매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빠져야만 그걸 미리 파는 거고요. 아니면 고평가돼야 파는 것이고 실적이 이제부터 좋아지는 주식 공매도 쳤다가 돈 다 날라가죠. 만약에 100% 가면 제로가 됩니다. 공매도 친 거. 그래서 공매도라는 건 항상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시금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확 일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예상이 된다면 경기 민감 좀 지금부터 공매도 쳐야 되죠. 그러면 손실은 잠깐 날 수 있지만 추세 하락에 한 50%씩 막 먹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매도는 좀 외국인과 기관이 별로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관들이 공매도 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방박사의 길에서 함께 떠나는 길은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실적의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주가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호텔신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한 9만 원 선에서 지금 9만 3천 원 선에서 조금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조금 길게 본다면 12만 원 선 그리고 16만 원 선까지도 최종 목표가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수급적으로도 함께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방박사의 길 호텔신라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